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3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난주가 추석 연휴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 쉬고 네, 잘 보내셨어요? 2주 만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되게 연휴는 다 멍 때리지 않아요? 네. 네, 애들 있으면 사실 멍 때릴 수가 없어요. 너무 뭐라 그러지? 쉬는 건데 애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고 집에 같이 있으면 노동하는 느낌 들었겠네요. 뭐. 그렇죠. 소님도 매일 출근하셨던 거 아닌가요? 뭐 일한다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뭐 이렇게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네. 아 이렇게 연휴 때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한 이만큼 해야지. 그거 안 편한 것 같더라고. 네. 그렇죠. 선생님 그 정도가 일반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놓으시는 자료들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는 이렇게 하셔도 내놓은 자료가 워낙 양이나 뭐 질이나 이런 게 방대하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슬쩍 이렇게 일하시는 걸 봤는데, 어우. 이게 숙련도나 뭐 생산성 면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거 이제 오래 하면은 숙달되는 거고 중요한 건 문제 인식이죠. 문제 인식이요? 문제인식을 명확하게 가지면 거기에 집중하기가 쉽죠. 근데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면 뭘 해야 될지 벌써 헷갈리죠. 그렇죠. 헷갈리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해가지고 다시 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없이 애초에 그냥 쫙 이렇게 뭘 리서치해야 될지 딱 목록 정해서 쫙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이미 한 30년 이제 됐잖아요. 예. 안 해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온갖 걸 많이 이제 해보니까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를 생각을 하면 그 문제를 이렇게 온갖 면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뭐랄까 그런 시각이 생긴다 그럴까 습관이 돼 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집으면은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축축축축 딱 이제 가닥이 잡혀서 조사가 바로 들어가고 네. 그래서 한번 리서치 해가지고 한번 리서치한 걸 보고서 이게 지금 어떻게 가닥이 잡히는가를 보고 아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이런 뭐 부작용들이나 이런 이렇게 그 결과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지금 이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논란들이 이제 이렇게 장단점이라 할까 어떤 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있느냐 못 짚고 있느냐가 바로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하고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통찰력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직관으로 탁탁탁탁 나오죠. 근데 거의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정리하는 상태에서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는 확인을 하시는 거고. 확인하는 순간 그냥 문제의 핵심이랄까,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대안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같이 막 나오니까 거의 이제 뭐 인공지능 선생님이 인공이 아니시잖아요. 사실 그 선생님이 정책 아카데미에서도 그렇고 저희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도 계속 대안 이순신 프로젝트가 다 이렇게 성공하면 뭐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 80-90%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이제 쭉 내놓으시겠다, 설명을 하겠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 기대가 돼요. 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나 엄청 기대가 돼요. 중간에 하나둘씩 또 꺼내주셔도 좋은데. 이미 그 아카데미에 참여해 보면 이미 다 그거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요. 굳이 이게 대안입니다라고 말을 안 해줘도 안 해도 이미 그냥 아카데미에 와서 들어보면
또 같이 그 어떤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을 해보면 저절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뭐가 문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가닥이 그냥 감각적으로 좀 느껴지지 않나요? 아, 네. 그 지난주에 교육 문화였었는데 그때 청강으로 온 부부가 있었어요. 네. 청강으로 왔는데 쉬는 시간에 가서 일단 물어보니까 엄청 흥분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9기에 바로 시작을 할지 또 연락을 받기로 했는데 또 부부가 또 이렇게 오니까 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홍보가 쫙 돼가지고 많이 와서 들어보면 저는 오히려 되게 빨리 바뀌어질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뭐 네,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네. 지수 함수적으로 급증하겠죠. 폭발하겠죠.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뛰세요, 뛰어. 오늘 어떤 이야기 하나요? 그때 지난 방송에서 통계청이 그 통계 이거 엉망으로 바뀌었다. 네. 네. 그 방송이 나갔는데 그 방송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네. 이게 벌써 차이야, 이게. 확인 안 한 거예요. 확인해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주제별로 쭈루루루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예전 방식으로 다시 트리브처럼. 예전에는 이제 바로 근데 코시스라고 네. 들어가면 바로 트리 구조로 뭐 인구 뭐 네. 그다음에 뭐 재정 뭐 GDP 뭐 이렇게 산업 뭐 이렇게 쭉쭉쭉쭉 트리가 나왔는데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게 한 단계 이렇게 스크린이 쳐졌어요. 그리고 바로 안 들어가고 앞에다가 대문을 또 달아놨어요. 네. 중간 단계로 네. 대문을 달아놔가지고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헷갈리게 해놨어도 그 중간 단계 대문을 들어가서 하나를 누르면 그 전에 그 트리가 그대로 나와요. 네. 그대로 나와서 이제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대문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있었던 그 트리 구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난 그 추석 전에 이제 종부세 관련한 시평을 쓰려고 아침에 와서 통계청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개판 또 앞에다가 중간 대문에 앞에다가 또 중간 대문을 만들어 놓고 그걸 누르면 찾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누르면 바로 이렇게 예전에 그 트리로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트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용 동향 하면 고용 동향에 이제 그 트리로 옛날 같으면 바로 들어가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실업이라든지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취업률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련된 통계들이 네. 쭉 그냥 한눈에 이렇게 이제 그 보이고 바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그 통계청장이 지금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네. 네. 바뀐 직후에 또 그 중간 대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중간 대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를 누르면은 어떻게 됐냐면 고용 동향의 틀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풀어 헤쳐가지고 한꺼번에 다운 못 받게 하고 다 세분화. 풀어 헤쳐놔가지고 네. 여기서 뭔가 그 주제어를 누르면 몇 개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네. 몇 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트리로 가면은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지금 고용 관련 통계가 뭐다라면서 금방 찾아서 할 수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 통계 그 만든 게 통계 구조라든지 경제 그 고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GDP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기타 고용 이렇게 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그냥 이런 프로그래머가 분탕제를 쳐놨다고. 통계청장 바뀐 직후에 그 짓을 해놨다. 네. 그래서 내가 막 성질을 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석 전 그 팟캐스트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추석 때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다시 원래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더라고. 방송 듣느라 들어와. 확실히 들어와. 그러니까 작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그냥 코시스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바로 트리가 나왔어요. 네. 트리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바뀌고 나서 중간에 대문을 하나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이제 예쁘게 포장한 건가요? 포장 불편해. 이게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해가지고 이렇게 네, 했고 통계청장 그다음에 바꾼 이번에 다음에 통계청장 바뀐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고. 예, 더 해놓으면서 더 엉망으로 해놨어요. 네. 한국은행도 그래요. 한국은행도 이제 문재인 정부 전에는 한국은행의 이제 경제 통계란에 들어가면 네. 바로 트리가 나와요. 관련된 통계 꼭지들이 쭉쭉쭉 나오고 해당 꼭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 한눈에 다 이렇게 찾아서 필요한 통계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구조가 그러니까 통계는 그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면서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시계열로 확률 수 있게. 예. 아니, 구조 전체 구조. 구조를 꼭지들이 많잖아요. 네. 산업, 고용, GDP, 이렇게 인구, 재정, 통화, 금융 막 이렇게 쭉쭉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트리로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서 전체를 쉽게 찾아가지고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이렇게 좋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제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간편하고 간단하게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매번 이제 이제 IT 정부 이른바 전자 정부네 뭐네 하면서 매번 장관 바뀔 때, 정권 바뀔 때, 누구 바뀔 때마다 그다음에 예산 남으면 또 그건 소진을 해야 되니까 뭐 하는 식으로 매번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네. 그걸 이제 바꿔요. 바꾸는데 지금까지는 그 바꿨어도 예를 들어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도 그런 짓을 해왔어요. 전 정부도 그렇게 해왔고. 네. 네. 근데 바꿔도 기본적인 딱 들어가면은 바로 트리가 떠오르는 그런 구조는 안 바뀌었어요. 네. 앞에 이제 홈페이지만 바꿨던 거죠. 대문만. 그러니까 알록달록 색깔만. 근데 통계청 들어가면은 통계청 네. 맨 처음에 뜨는 홈페이지만 다 바꾼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 홈페이지에서 경제 통계를 누르면은 경제 통계란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그 트리 네. 구조가 딱 떴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거나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면은 앞에 홈페이지 대문만 막 바꿨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작년에 한국은행의 홈페이지가 작년 말인가 올 년 초인가 확 바뀌었어요. 예, 경제 통계를 누르면 그 트리가 안 나오고 이제 그 뭐죠? 이제 그 해당 통계 검색란이 나오고 그 검색란에서 이제 또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요. 네. 지정을 해서 그걸 이제 저도 그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화살표를 해놨어요. 그게 뭔가요? 화살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정을 하면은 이쪽으로 가서 이제 화살표를 누르면 이쪽으로 그 지정한 데이터 명예셋이 옮겨가고. 근데 전에는 여기서 쿡쿡쿡 눌러가지고 조회하면 바로 떴거든요. 바로 다 다운로드 했는데 근데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박스를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거 찾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바꾸면 이전 버전 보기 막 이런 것도 해놓기도 하고 하던데 보통 IT 회사들은. 하여튼 그렇게 한국은행도 그 짓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 짓을 하니까 통계청도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새로 통계청장 바뀌면서 더 개판을 쳐놓은 거예요. 중간에 대문 하나 더 만들고. 네,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전체 그 트리 구조라든지 이렇게 세부 이제 하이 트리의 하이 항목의 그 세부 데이터 명들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지가 그냥 그 해당 관심 사항에 있는 어떤 통계 지표를 하나 누르면 몇 개를 지가 그냥 검색을 해서 띄워줘요. 그 해당 지표란에 어떤 그 세부 하이 통계 지표가 있는지를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일일이 눌러봐야 돼. 이게 뭔지. 다 눌러봐야 돼.
그리고 내가 찾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성질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청 짜증내셨죠. 예.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 성질 냈더니 바로 그걸 다시 돌려놓은 거야. 아 누가 듣지 도대체? 원하시는 거 여기서 말씀하시면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그다음에 그 제가 기재부 그 종부세 네, 네. 9.13 대책에서 이제 기재부가 보도 자료 네. 첫 페이지가 이게 그 청와대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봤더니 바로 바꿔놨더라고요. 야, 이거는 청와대에서 듣는 거야, 청와대에서. 바로 기획재정부 해가지고 네. 새로 끼워놨더라고. 네. 교체를 해놨더라고. 바로. 비서실일 것 같은데요, 비서실. 보일 때마다 바로 캡처를 해놔야 돼. 그래서. 근데 요새도 이 IT 관련해서 막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그 누구야 심재철 씨가 아, 예, 막 예. 폭로하고. 그러게요. 네. 그 재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와중에서 미인가 정보를 취득해서 그거 가지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엄청 웃기더라고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르니까 그냥 이게 다운로드 받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되게 뭐 그 지금 지금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위를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처음에 심재철 의원실이 이제 9월 6일 날 이제 먼저는 이제 9월 4일 날 이제 김한무개 보좌관, 5일에 정한무개 보좌관이 이제 이 재정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통계 시스템의 아이디를 발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미인가 예산정보 다운로드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9월 6일 날 재정정보 시스템 교육을 해달라고 이 시스템을 이제 담당하는 한국재정정보원 관계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교육은 안 받고 다운로드하는 방법만 파악하고 다시 그 관련자를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9월 6일부터 이제 미인가 예산정보 다운로드가 막 시작이 되고 이제 시스템 담당자가 딱 보니까 이 미인가 그 다운로드를 한 거 발견하고 이게 당신 지금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는 걸 다운 받았다 이렇게 주지하면서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경위가 시작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지금 일단 그렇게 심재철 의원이 언론에 이제 폭로를 하니까 처음에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제 뭐 청와대에서 반박을 하기도 오갔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는 9월 17일에 이제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고 뭐 때문에 뭘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가 행정 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권한자가 이제 비인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는 심재철 의원실을 이제 압수수색했죠. 아니 지금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감사 기간이 이제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국회 보좌관들이 이제 자기 의원 나리들 가서 이렇게 쇼하는데 필요한 이제 자료를 만들어 주려고 네. 그래서 그 심재철 의원의 보좌관들이 재정정보원의 아이디를 받았다. 네. 근데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네. 재정정보원 사람들한테 와서 설명 좀 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것만 네. 알려달라는 거죠. 예. 아주 숭악한 놈들이네. 근데 아니 그런 거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 이게 전화질을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라고 물어보면 그쵸. 되잖아요. 근데 간단하죠. 오라가라 하니 보좌관이 뭔데 오라가라 하냐.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쪽 국회라는 그 나리들 사는 동네 생리가 그래요. 생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데 그러면은 허가된 것만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네. 허가되지 않는 것도 다운로드를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허가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는 것도 다 접속이 가능한가요? 원래는 접속이 안 돼야 되는데
심재철 의원실에서 얘기는 백스페이스. 이렇게 하다가 뭐가 잘 안 돼서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몇 번 눌렀더니 비인가된 자료들을 볼 수 있게 이제 주르륵 떠서 그러니까 떴길래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뭐 이다 아니다라고 서로 말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재부에서는 그 일부 언론이나 심재철 의원실의 주장처럼 시스템이 이제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기재부 주장은 심재철 나리 쪽에서 네. 해킹을 했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백스페이스 몇 번만으로 할 수 있는 뚫릴 건 게 아니다. 아니다. 보안이 뚫리는 네. 정도로 약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 왠지- 주장을 하는 거네. 왠지 그 정도로 틀릴 것 그리고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게 그 비인가 정보에 접근을 할 때 계속 이제 메시지가 뜬다는 거예요.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게 권한이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뜨는데 그걸 수차례 무시하고 진행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건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봐야 한다. 기재부에서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재철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심재철 쪽에서는 자기들은 왜 이 뭐 청와대 업무 추진비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법 해킹이다 아니다에 관해서 어떻게 말? 그러니까 자신들은 불법 해킹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네, 네. 눌러봤더니 네. 주르륵 뜨더라. 그렇죠. 그래서 옳시구나 하고 다운 받았다라는 네, 네. 이제 주장이네. 네. 요거에 대해서 기재부나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고발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고발을 한 거죠 지금. 불법 해킹 일단 그러니까 해킹에 이게 대해서. 그 다운로드 받은 것도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이제 그게 이제 허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은 건 또 별개로 치고 일단 네. 이게 보안을 뚫고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해킹을 했냐 안 했냐가 또 하나의 쟁점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기재부에서는 일단 처음에는 그 자료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을 했는데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이 행위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 법률하고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이제 위중한 법률 행위다. 요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네. 이게 불법적인 해킹이냐 아니냐 네. 라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설령 이게 해킹이든 아니든 이게 비인가 자료에 접근이 되었다고 했더라도 네. 이건 비인가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다. 지금 보면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 일정 기간 동안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했다. 문구는 딱 이렇거든요. 보도자료의 문구는. 아니 근데 하여튼 불법적으로 이게 불법적인 해킹으로서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설령 그 불법적인 해킹이 아니라 두들겨 보니까 보안이 개판이어가지고 네. 뚝 떠서 내가 다운을 그렇죠.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네. 하더라도 네. 그런 경우라도 네. 이건 비인가 정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네. 라는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심재철 의원실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고 이제 얘네들이 피감기관이니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정당한 국정감사를 하는 와중에 얻게 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그거는 지금 네. 그 해킹했느냐 안 했느냐 네, 하고 해킹이 아니더라도 이건 그 비인가 정보 자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공표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아니다라는 거 하고 네. 두 가지가 그렇죠, 그렇죠. 불법에 관한 쟁점은 두 가지죠. 이게 검찰 내부에서는 해킹에 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검찰 출신의 어떤 변호사의 말을 따르면 이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죄를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이렇게 불법적인 거거나 범죄 행위에 해당한 거나 네,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네, 설령 그 범죄적인 행위나 부정한 또는 불법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 해킹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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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죠. 정당성이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정당방위다라는 네. 일종의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근데 근데 예,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런 어떤 그 불법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부의 어떤 그 이렇게 정보 자료 중에서 이렇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허용되지 않는 정보를 이렇게 그게 그 해킹이든 아니든 취득해서 임의로 이렇게 공표하는 것 자체가 네. 네. 과연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그 알 권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심재철 의원은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뭐 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뭐 미용실 관련 뭐 서비스라든지 주말이나 휴일에 서비스를 뭐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런 좀 그러면 심재철 의원은 네. 그걸 이렇게 다운로드 받기 전이나 아니면 해킹했든 안 했든 뭐 하기 전에 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라는 걸 알았냐 이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검찰 수사를 다 해줘. 증거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증거, 근데 그 탐사 취재 같은 거 할 때, 그 뭔가 불법적인 행위의 어떤 꼬투리나 단서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제 그걸 더 파고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심재철 의원은 그런 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네, 있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우연히 걸렸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몇 개 백스핀과 뭔가 이렇게 뒤로 가게 눌러보니까 우연히 네. 돼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을 취득했을 때 그때 그 사회적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고 그 내용도 진정성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무죄라고 생각을 했을 법한데 이게 취득상의 불법성 때문에 노회찬 의원은 그때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엑스파일 같은 경우는 네. 명백히 이제 이건 이미 불법적인 행위로서 논란이 됐던 거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사법적인 어떤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걸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조사를 하는데 그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그 뭐 이렇게 정부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 자료들을 뭐 이렇게 해킹을 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네. 명백히 단서가 있고 다음에 명백히 이게 어떤 그 불법적이거나 범죄 행위에 해당되거나 부정행위나 비리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일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로서 그렇죠. 정당 행위라고 봐줄 수 있다 네. 이거예요. 근데 그 지금 심재철 의원실 쪽에서 지금 이걸 이렇게 다운로드 받기 전에 네. 그런 뭐 문제거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거리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전에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없었죠. 네, 그럼 요 감옥에 가야지. 네. 감옥에 가야지. 근데 또 뭐 예전에 과거 국회 부의장 시절에 그 이제 6억 건 정도의 그 특별 활동비를 이제 심재철 의원이 받았대요. 그래서 너 왜 그거 공개 안 하냐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고. 그것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네. 뭐 그때 이야기를 하지. 네, 그렇죠. 그때 이야기를 하지. 문제 생길 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지. 네. 그건 놔두다가 다들 이제 자기들이 불리해지면. 불리해지니까. 뭔가 건수 잡히면 네. 그것도 막 찾아가지고 못하게.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딱 그 수준이 딱 그 그러니까 서로 이중대라니까요. 서로가 서로한테 완전 이게-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네. 이게 그 핵심은 저는 여기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업무 추진비나 특별활동비 같은 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은 예. 그런 부분은 감사를 받으면 돼. 그 이번에 감사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감사를 받으면 돼 그런 부분은. 네. 근데 그러면 심재철 의원이
감사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사실 이게 국회의원이라서 조금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국정감사 네네. 뭐 행위라고 이렇게 주장할 네. 줄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국정감사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소관 사안에 관한 그렇죠, 그거는. 것이지 자기 소관 사안이 아닌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라는 거예요. 위원회 별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국정감사 기간에는 별거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네. 그 뭐 정당으로서 서로 역할 분담이 있죠. 네. 그래서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서 각 그 주제별 분과위원회나 소속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죠. 네. 그래서 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무슨 보건복지라든지 뭐 노동부라든지 이런 쪽 가서 막 이렇게 자료를 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기획재정부니까 이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해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정말로 필요하면. 안 줬을 때는 그때 따지면 되는 거죠. 네. 정당 절차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안 줬을 경우에는 그때 시비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그 이런 행태가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정치 자체도 일종의 그 비리 정치, 꼼수 정치죠. 그런데 쩔어 있는 사람이죠. 네. 심재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그 80년, 79년 이제 그 박정희 이제 총격 그 경제교 사건이 네. 있었고 네. 80년에 이제 이른바 서울의 범. 때 네. 그때 이제 그 총학생회장 선거를 했었어요. 단과대별로도 이제 단과대 학생회장 뭐 선출도 하고 네. 전체 이제 대학 전체 총학생회 선출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사범대였어요. 내가 그때 2학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4학년이었어요. 나는 그때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2학년이었고. 근데 이제 그 회장단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3학년, 4학년이에요. 4학년이 회장, 3학년이 부회장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근데 2학년이었으니까 따까리였죠. 이제 학과는 달랐으니까 나는 이제 상대였고, 뭐 그 심재철이라는 친구는 이제 광주 일고 나와서 예, 사범대 이제인데 그때 이제 어떤 상태냐면 이제 복학생들 이제 그때 잘렸던 이제 복학을 시켜줬어요. 바로 이제 80년 총과 79년 말인가 80년 초에 네. 예, 그 데모하다가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잘리는 사람들을 바로 복학을 시켜줬어요. 네. 근데 실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해봐야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모르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그 대학가의 그 이른바 학생운동이랄까 서울의 복무를 주도한 세력은 복학생들이었어요. 네. 이 복학생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뭐 DJ나 YS계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딱 그 출마 후보를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 출신이 이제 광주일고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호남이고 네. 또 이렇게 다른 그 후보 학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밀어주자라고 해서 네. 이제 이렇게 각 단대에 그 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기는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뭐 이제 좋게 말하면 요청이고 이 친구를 밀어주자. 그 총학생회장으로 밀어주자라고 이렇게 요청이 온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지시가 내려온 거고 지시요.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 그래도 이제 그 선후배 관계니까. 이렇게 나도 이제 그때 2학년 때였지만 그 상대에서 이렇게 데모해가지고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이렇게 감옥 갔다가 이제 이렇게 복학한 선배가 4학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4학년이었을 선배죠. 학번으로 따졌군요, 그러면. 네. 4학년 선배인데 복학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선배를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상황도 이렇게 좀 이렇게 파악하고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이제 그러니까 각 단과 대학별로 이제 그런 복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학생 이제 네트워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단과대학별로 복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그런 이제 저 친구를 좀 밀어주자 뭐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딱깔이었으니까 야 이러봐 네가 좀 해.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이제 실제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그 해보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물정을 잘 몰랐더니 제가 그 당시 2학년이었는데 그때도 이게 왜 쟤를 밀지? 왜 저런 사람을 밀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네. 쟤도 이상해. 어리버리했나 보죠. 네. 아니, 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복학생께 이제 이른바 회라고 하나? 이런 데서 이제 사실 거의 지금 모든 그 이제 전두환 그 쿠데타 세력에 이제 대비해서 네.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내 시위라든지 뭐 시내 뭐 그 데모라든지 이런 데를 막 이렇게 주도해서 나가고 있는데 가두 시위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딴지를 걸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신재철을 비롯한 네, 그게 이제 이 친구들이 이른바 이제 그 학생회장이 딱 되니까 네. 딱 그 학생회를 이렇게 사범대로 그냥 딱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발을 빼는 모습을. 그러니까 엉뚱한 이제 이렇게 복학생들이 볼 때 네. 이제 이게 지금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나 할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얘가 좀 뭔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달라지고 그 밑에 하면서 막 이제 거부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복학한 선배가 나한테 네가 가서 한번 말 좀 들어봐라. 네. 알아봐라. 쟤들 지금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서 이제 네. 물어보니까는 이상한 거예요. 벌써 그때도 내가 느끼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 심재철을 비롯한 그때 총학생회장이 됐으니까 네. 비롯한 그 사범대 중심의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 복학생에 대해서 거의 사실상 어떤 면에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네들이 이제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복학생들이요? 아니, 이 심재철을 총학생들이 할 힘이 없어요. 실제 모든 걸 움직이는 것은 복학생들인데 대외적인 사정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의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앞서 있는데, 예. 앞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시내 서울 시내 그 서울 시내 전체 대학에 이제 시위를 하자. 네. 이제 전두환이 쿠데타 음모를 꾀하고 있다, 도모하고 있다, 핵책하고 있다. 그러니 그걸 저지하려면은 빨리 가서 이렇게 좀 가두 시위도 하고 해서 이제 청와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좀 민주 세력으로 해서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막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얘네들이 전혀 몽뚱한 이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나와서 휘어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김부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복학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딱 그 이제 대학 내 학내 그 광장에서 학생들 전부 이렇게 모아놓고 쥐었다 놨다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 사람이 쥐었다 놨다 하면서 이러니 우리가 밖으로 안 나갈 수가 있냐? 나갑시다! 하고 우르르 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거의 이제 왕따를 당했어요. 심재철. 예, 왕따를 당했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면 어쨌든 총학생 회장이니까 앞장서야죠. 예, 앞장을 서는 거예요.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쿠데타를 했잖아요, 전두환이. 그때 쿠데타를 하고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국가 반란죄로 이렇게 해가지고 DJ하고 그 복학생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전부 구금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죠. DJ로 사형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빨갱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심재철이었어요. 심재철이 DJ랑 이런 사람이 다 빨갱이입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재판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정치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길죠. 지적은 하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이 사람
질이 안 좋네요, 아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KBS인가 MBC인가 가서 이렇게 거기서 하고 기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자도 있어요? 이제 신한국당인가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전두환 정권이 이제 그쪽으로 기자로가 네. 취직을 시켜주고 그쪽 이제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김영삼 하는데. 때부터 정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정치권이 얼마나 개판이고 얼마나 문제투성인가, 네.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운동권 세력은 이미 계속 얘기하지만 이미 이제 반독재 투쟁이 끝났는데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그래도 궤도에 올라 있는 상태고 네. 중요한 네. 것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쵸. 건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개판이다. 이거 무능력하다. 이거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 이거예요. 네. 펀펀이 깨진다 이거 선거 때마다 네. 어부지리로 걷어올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요. 지금 기존의 정치권으로는. 물갈이 외엔 답이 없네요. 네, 답이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뜯어보면은 말 같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로. 이 죽은 시체 막 죽지도 이미 죽어는 거 가지고 안 죽었다고 계속 얘네들 독재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의미부여하고 갈라치기 하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강시들이 네, 절대 안 죽어. 좀비네, 좀비. 좀비 강시들이죠. 이 정도 합시다. 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3회 1부에서는 여러 이제 뭐 정부 정치권과 관련한 이슈들 이야기하면서 비리, 뭐 불합리, 무능력, 부도덕 이런 걸로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 또 관료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갈이 이순신 프로젝트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에 오늘도 또 도달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이순신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면서 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데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오늘도 하게 됩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3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영남 일기 대주입니다. 우리가 정책 아카데미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 비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굉장히 넓은 틀을 가지고 계속 동안 오면서 조금씩 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도 뭐 소위 말하는 진보나 보수나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양극 다닌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분노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감정적으로 좀 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가운데서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 편 안 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정책 아카데미를 들으면 차분해질 수 있고 또 냉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왜 이게 지금 잘못되는지, 그리고 꼭 보면 뭐 교육이면 문제가 있으면 교육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그렇지만 결국은 교육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하고 같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 아카데미를 해야만 우리나라는 지금 낡은 제도를 조금씩 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서 나가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